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앉고 서고 걷고 뛰는 일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퇴행성으로 오는 무릎 관절염은 연골 손상의 정도에 따라 증상뿐 아니라 치료 방향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치료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어느 정도의 상태인 걸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강 365 부활의 론리 나이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관절염은 관절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생길 수 있죠. 무릎 관절도 예외는 아닌데요.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은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많아질수록 발생 위험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 그리고 증상 완화를 위해서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정형외과 이성산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의학 용어가 골관절염인가요? 같은 의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골관절염이라고 부르지만 네. 일반인들에게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이름이 더욱더 친숙하죠. 과거에는 단순히 노화 현상으로 생각해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불렸지만 네. 최근에는 관절 연골이 손상되면서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골관절염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노화를 비롯해서 많이 사용해서 퇴화된 경우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가장 쉽게 이해하시는 방법입니다. 네. 기계를 오래 쓰면 부품이 닳고 고장나는 것처럼 우리 관절도 평생에 걸쳐 수없이 사용하다 보니 뼈를 덮고 있는 관절이 닳고 마모되는 현상입니다. 네. 유전적 요인이나 외상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세월의 흔적이자 오래 써서 닳아버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절염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연골이 닳는 게 문제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몸의 뼈와 뼈 사이에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쿠션 역할의 연골이 있는데요. 네. 이 연골이 서서히 닳아 없어지면서 뼈끼리 직접 마찰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쿠션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급식만 통증과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연골이 마모되면서 이제 뼈와 관절에 염증이 생긴다는 생각을 하면요. 그렇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 서서히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주 긴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아주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하루아침 갑자기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면서 발생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가벼운 뻐근함으로 시작했다가 네. 나이가 들면서 점차 증상이 심해지는 증상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흔한 원인이 노화인 것도 그런 의미에서 이해가 되는데요. 노인 인구가 점점 늘고 있다는 건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성보다 여성들의 퇴행성 관절염이 많다는 건 맞는 얘기인가요? 네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네. 실제로 남성보다 여성 환자가 대략 2~3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여성에서는 폐경기를 거치면서 관절을 보호해주던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해서 네. 뼈와 연골에 큰 타격을 주고요. 또한 이제 과거에서부터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습관들이 관절 연골에 많이 부담을 주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증상은 통증인가요? 무릎이나 척추 또 손가락 관절에도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이 높은데요. 통증이 어떤 느낌으로 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바로 통증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관절을 움직일 때, 체중이 실릴 때, 뼈 깊은 곳에서 이제 뻐근하고 욱신한 통증을 이제 느끼게 되시고요. 네. 손가락까지 체중이 실리지 않는 관절 같은 경우에는 뻣뻣한 조조강직 현상을 느끼긴 하시는데, 이제 무릎 같은 경우에는 체중을 싣는 관절이기 때문에 네. 통증을 주로 이제 느끼게 되십니다. 뻐근하고 욱신한 통증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정도에 따라서 느끼는 통증도 다를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표현들을 하세요? 여기저기 방사통으로 통증이 뻗친다고 하던데요. 네, 초기에는 주로 계단을 내려갈 때 시큰거린다 정도로 가볍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관절염 말기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뼈가 깎는 것처럼 쑤시고 밤에 잠을 못 잔다라고 호소하십니다.
초기에는 보행에는 큰 문제를 호소하지 않다가 네. 말기가 되면 보행에 큰 제한이 발생하게 되어서 잘 걸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증의 원인을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염증 반응인 건지 그렇게 연골이 닳아서 아픈 건지 신경이 눌릴 수도 있고 다양하지 않을까요? 네.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통증의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이 되겠는데요. 네. 연골이 닳아서 뼈끼리 부딪히는 기계적인 통증도 있고 세균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염증이 생겨서 붓고 열이 나는 염증성 통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척추나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신경통증 통증도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통증이 있을 때는 전문의의 정확한 감별 진단에 따라 치료 방향을 다르게 잡아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심해지면 보행이 힘들어진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가장 흔한 무릎 관절염은 일단 걷는 일에 문제가 생길까요? 네, 관절염 병기에 따라 좀 다릅니다. 네. 초기 관절염에서는 이제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통증, 그리고 계단 다닐 때 통증 정도만 있고, 보행 시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경우가 네. 대부분인데, 관절염이 진행되어서 3, 4기 관절염이 되면 점차 평지를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통증 때문에 걷는 자세가 삐딱해지거나 절뚝거리게 되죠. 이렇게 아파서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면 허벅지 근육이 빠져서 관절염이 또 더 급속도로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뭐 앉고 서고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일에도 불편이 커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무릎에 이제 가장 많은 하중이 실리는 동작이 바로 계단을 오르거나 바닥에서 일어설 때입니다. 특히 네. 계단을 내려갈 때는 체중의 약 3, 4배 정도의 하중이 무릎에 가해지기 때문에 환자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O자형 다리로 변하기도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한국인들은 저식 생활의 영향으로 이제 무릎 안쪽 연골이 더 빨리 닳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안쪽 연골이 닳게 되면은 점차 이제 다리가 O자형으로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또 무릎에 물이 차기도 하지 않나요? 네, 이제 연골이 닳으면서 생긴 미세한 찌꺼기들이 관절 안을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몸은 이 염증을 씻어내고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비정상적으로 많은 관절액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네. 이게 흔히 말하는 무릎에 물이 찼다고 표현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특히 밤이나 새벽에 통증이 심해져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도 하던데요. 느낌인 걸까요? 실제로 그런 건가요? 네,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의학적인 생리 현상이 되겠습니다. 네. 밤이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호르몬인 그 코티졸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게 되고요. 또 누워있으면 관절 내 압력이 변하게 되고 다른 자극이 없어지기 때문에 온전히 통증에만 예민해져서 이제 수면 장애를 겪는 분들이 많게 되겠습니다. 참 그렇게 삶의 질과 관련한 문제라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도 진행 정도에 따라 단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찍는 엑스레이 검사에서 우리 퇴행성 관절염을 1기에서 4기까지 4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네. 이제 1, 2기는 초기 관절염으로 분류하고 3기는 중기, 4기는 말기 관절염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기는 연골 손상이 막 시작되는 의심 단계고 2기는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뼈에 가시 같은 뼈돌기가 자라나는 상태가 되겠고 3기는 관절 간격이 50% 이상 줄어들고 뼈돌기도 상당히 자란 상태를 말하고 마지막 4기 즉 말기는 연골이 완전 닳아 없어져서 뼈와 뼈끼리 맞닿아 있는 상태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4기에 해당하는 연골이 다 닳아서 뼈끼리 붙어버린 경우는 인공관절이 고려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4기에 접어들면 이제 뼈가 깎이면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해서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연골은 스스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망가진 관절면을 다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인공관절을 끼워넣는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서 삶의 질을 회복하는 것을 고려하게 되겠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단계별 치료도 궁금한데요. 이제 비교적 초기에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요. 어떤 방법인 걸까요? 네, 관절염 초기에는 이제 뭐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는다기보다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관절염 진행을 늦출 수 있고 통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체중 감량으로 무릎에 짐을 덜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평지 걷는 거나 실내 자전거 타기나 수영 등을 통해서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무릎 관절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그런 근력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2기 이상에서는 약물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네, 2기부터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통증과 염증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약물 네. 치료를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무조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적절한 약물로 관절 내부의 염증의 불씨를 가라앉혀야 연골이 망가지는 속도를 좀 늦출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 처방을 적극적으로 따라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통증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그러면 소염제, 진통제와 같은 약물을 계속 꾸준히 복용을 하는 건가요? 네, 약을 평생 매일 드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증상이 심할 때는 꾸준히 복용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네. 통증이 호전되면 약을 용량을 줄이거나 잠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복용할 때는 위장장애나 심장 기능 저하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의사와 상담하면서 약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을 이제 복용하시기도 하는 거고요. 주사 치료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먹는 약으로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이제 이런 약물 치료 먹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관절 안에 직접 약물을 하는 주사 치료를 많이 시행하게 됩니다.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는 스테로이드 주사부터 윤활 작용을 돕는 연골 주사,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연골 조직의 이제 보호와 재생을 돕는 PN 주사나 콜라겐 주사 등 단계에 맞춰서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주사 치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무릎에 찬 물을 빼주는 건가요? 네, 관절에 이제 물이 심하게 찼을 때는 물을 빼고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흔히 이제 소위 말하는 뼈 주사라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게 됩니다. 네. 이 주사의 효과는 매우 극적인데요. 하지만 너무 자주 맞으면 오히려 연골이 이제 찼고 약해진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뼈 주사는 1년에 3, 4회를 넘기지 않도록 횟수를 엄격히 제한해서 주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뼈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는 거고요. 연골 주사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네. 방금 앞서 말씀드린 뼈 주사와 완전 다른 안전한 성분이고요. 네. 우리 몸의 관절에게 이제 주성분인 히알루론산을 보충해주는 주사인데요. 자동차 엔진에 윤활유를 넣듯이 뻑뻑해진 관절에 기름칠을 해서 이제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고 네. 연골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주사가 되겠습니다. 이 주사는 부작용이 거의 없어서 건강 적용을 받으면서 정기적으로 맞아도 괜찮으시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네. 정기적으로 맞아도 된다는 건 얼마나 자주 맞아도 된다는 건가요? 보통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건강보험 적용이 되니까 네. 6개월에 한 번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관절액을 보충해 주는 게 연골 주사인 건데요. 이런 여러 치료에도 안 되면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 거네요. 인공관절 수술을 결정하는 분들도 많은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보존적 치료를 다 했는데도 보행 시에 통증이 있어서 보행이 어렵다면은 결국 이제 수술을 선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보다 남은 여생을 두 발로 건강하게 또 자유롭게 걷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져서 실제로 네. 인공관절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닳고 울퉁불퉁해진 연골과 뼈의 표면을 이제 얇게 깎아낸 뒤에 인체에 무해한 특수 금속 덮개를 위아래로 이제 씌워주게 됩니다. 그 금속 사이에 연골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아주 단단한 특수 플라스틱 쿠션을 끼워 넣는 이제 그런 순서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네. 현재는 예전보다 훨씬 정교하고 안전하게 수술이 진행돼서 매우 안전하게 수술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행이 좀 어려운 경우에 수술이 고려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수술을 하고 나면 등산, 오래 걷기, 마라톤도 가능할까요? 이런 부분들도 궁금해 하시던데요. 네, 수술 후에 훌륭하게 재활을 마치게 되면 네. 평지 걷기나 자전거 타기, 골프 정도는 충분히 하고 또 이제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하지만 이제 높은 산을 타는 등산이나 마라톤, 축구, 배드민턴처럼 무릎에 강한 충격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격렬한 운동은 인공관절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인공관절 수명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인공관절 수명은 대략 우리가 2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재활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수술 후에도 관리가 필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술만 잘 끝났다고 끝이 아니고요. 네. 꾸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명이 약 20년 정도 되기 때문에
더 오래 쓰기 위해서는 체중 관리를 잘 하고 허벅지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앉는 등의 나쁜 자세를 피하고 수술을 해도 반드시 체중 관리와 근력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위해서 진료를 받나요? 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서 관절염이 진행하는 것이 있는 건지 확인해 보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예방이 가능할까요? 예,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노화라는 시간 자체를 이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네. 질환을 늦추고 심각한 상태를 예방하는 것은 이제 충분히 가능하죠.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고, 네. 무릎의 하중을 덜어주고, 평소에 이제 꾸준한 하체 근력 운동을 통해서 관절을 보호해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예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바닥에 앉는 건 좋지 않고요. 네. 소파나 침대를 이용하는 입식 생활을 습관화하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검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검진은 엑스레이를 찍으면 되는 걸까요? 네, 통증이 심하지 않으시다면 1년에 한 번 정도 엑스레이만 촬영해도 충분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체중 관리와 허벅지 근력 운동 강조를 하셨는데요. 100세 시대라서 무릎을 잘 써야 될 텐데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네, 간단하게는 일단 집에서 할 수 있는 자전거 운동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전거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TV를 보실 때 허벅지에 힘을 주는 운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다면 간단하게 허벅지를 근력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이성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수영의 랄랄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으로 알아보는 우리 집 주치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리통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30대 여성이 주신 사연 들어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는 생리통을 겪지 않는 친구들도 많고 하지만 저는 초경을 한 뒤로 매달 정말 아파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민간요법부터 해서 양약도 먹어보고 했지만 저는 증상이 매달 정말 다르게 오는 거예요. 어떤 날은 이제 육체적 고통으로도 오는데 어떤 달은 심리적인 고통으로도 와요. 막 우울해진다거나 갑자기 막 감수성이 너무 풍부해진다거나 예민해지고. 근데 그것들보다도 제일 힘든 거는 아랫배 통증 그리고 허리 통증 강도가 너무 심해요. 일상생활이 잘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임시방편으로는 핫팩을 대고 있는다거나 따뜻한 물을 마시고 고양이 자세를 취한다거나 하긴 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느낌도 없고 또 아프겠지? 그런 심리적인 불안함도 있고 최근에는 진짜 아플 때쯤 바로 2알씩 먹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평소보다 낫기는 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새벽에 일어나서 먹을 때도 있고 정말 기본적으로 일단 아주 센 거 2알씩 먹고 그래서 건강을 해치진 않을지 저는 어떤 노력이든 해보고 싶거든요. 네. 생리통을 겪는 여성들도 많지만 생리통을 모르고 지내는 분들도 많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모든 여성분들이 똑같이 겪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거의 불편함 없이 지나가지만 어떤 분들은 매번 진통제를 드셔야 하고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통증을 겪기도 하거든요. 네. 이게 개인차가 굉장히 좀 큰 편이고요. 네. 이 통증을 느끼는 민감도도 좀 다르고 자국의 수축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리 때는 이제 자궁은 이제 생리혈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수축을 하게 되는데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물질이 많이 분비되거나 자궁이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 수축도 강해지고 아랫배 통증이라든지 이런 허리 통증이 심하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람마다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연 주신 분은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일상이 좀 힘드신 것 같은데요.
초경 때부터 계속 생리통이 이어진다니까 거의 20년 이상을 고생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많은가요? 예, 이제 초경 이후부터 생리통이 계속 이어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특별한 이제 구조 질환 없이 생리할 때 자궁 수축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뭐 생기는 생리통의 가능성이 많고요. 네. 보통 이제 생리 시작 직전이라든지 생리 첫째, 둘째 날에 통증이 가장 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20년 넘게 반복됐다고 해서 뭐 무조건 괜찮다고 볼 수는 또 없는 게 네. 이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진통제를 드셨어도 효과가 좀 부족하다거나 예전보다 좀 심해진다라고 네. 하면은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생리통은 왜 생기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 이 자궁이 이제 생리혈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수축을 하면서 생기는 통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리 때는 이제 자궁 안쪽에 내막이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궁이 조이듯이 이제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물질이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인데 네. 이게 너무 많이 나오시거나 이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면 수축도 세지고 그다음에 아랫배라든지 허리까지 묵직하게 아플 수가 있고요. 네. 이거는 보통 생리 첫날이나 둘째 날에 가장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생리혈도 줄어들게 되고 네. 수축도 약해지면서 이 통증이 좀 완화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생리통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근종, 뭐 자궁 성근증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심하고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통증이 있다거나 네. 진통제를 드셔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뭐 흔히 아랫배나 허리 통증이 좀 심한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흔히 말하는 아랫배 통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들기도 하거든요. 느끼는 증상이 좀 다양한가요? 네, 엄청 다양합니다. 뭐 아랫배만 아프신 것뿐만 아니라 네. 뭐 허리라든지 골반까지 아프신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허벅지 안쪽이나 다리까지 아이고. 뻐근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궁 수축하고 통증 반응 때문에 메스껍다든지 토하신다든지 아니면 두통, 어지럼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질 수가 있으시고요. 네. 그래서 어떤 날은 배가 많이 아프고 어떤 날은 허리가 아프고 또 어떤 날은 두통이나 피로감이 또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양상도 좀 있기도 합니다. 네. 사연 주신 분은 감정적으로도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생리 기간 중에 예민해지거나 우울감도 생긴다고 하세요. 감정 기복도 증상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생리 전 그리고 생리 기간에는 아무래도 호르몬 변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이 감정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거나 우울하고 뭐 눈물이 많아지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네. 뭐 집중도 잘 안 되고 뭐 수면 장애라든지 피곤함을 호소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통증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감정적으로 더 힘들어지실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매달 아플 걸 예상하시기 때문에 네. 이 생리 예정이 다가올 때부터 좀 불안해질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이 되면은 이게 또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생리 기간 중에 유난히 과식을 하기도 하고요. 입맛을 잃기도 하던데요. 개인차가 좀 큰가 봐요. 네, 식욕 변화도 개인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생리 전, 생리 중에 뭐 단 음식, 짠 음식, 뭐 탄수화물이 좀 땡긴다고 말하시는 경우들도 많으시고요. 예. 반대로 속이 메스껍고 더부룩해서 뭐 입맛이 떨어지고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그 생리 주기와 관련된 몸의 변화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생리 기간 동안에 생기는 호르몬 변화, 뭐 수면 부족, 스트레스, 통증 같은 게 또 이 식욕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진통제를 드시는데 한 알로 안 되면 두 알도 복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걱정은 되거든요. 생리 때마다 이렇게 진통제를 계속 먹어도 될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괜찮을까요? 이 생리통이 있을 때 진통제를 복용하는 건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통증을 너무 오래 참고 버티는 게 더 힘드실 수가 있고요. 이 생리통이라는 거는 자궁 수축하고 염증 반응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소염 진통제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통증이 이미 너무 심해진 뒤에 드시게 되면 효과가 늦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매달 생리 첫날이나 둘째 날에 통증이 심한 패턴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통증이 시작될 때 너무 늦지 않게 복용하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마다 하루 최대 복용량이 다르고 네. 부작용도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진통제를 섞어 드시거나 뭐 하루에 좀 과량 복용하는 건 조금 위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아랫배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뜨거운 찜질도 하고 노력을 하는데요. 배를 좀 따뜻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저도 경험이 있긴 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 생리통이 있을 때 그 배나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게 되면은 근육이 이완이 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이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궁 수축으로 인한 긴장이 조금 풀리는 느낌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찜질 말고도 뭐 따뜻한 물을 마시거나 이 따뜻한 샤워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진통제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배나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생리통을 줄이기 위한 방법,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도 있을까요? 일단 생리 전후에는 좀 무리한 일정을 좀 줄이시고요. 네. 그러니까 몸을 조금 여유 있게 관리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다음에 운동도 좀 도움이 되는 편인데 네. 이 생리통이 심한 날에 무리해서 운동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평소에 걷기라든지 스트레칭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해두시게 되면은 네. 이 혈액 순환하고 이 긴장 완화에 또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식습관도 굉장히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 생리 전후로 해서 카페인이라든지 술, 네. 그다음에 이제 자극적인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 통증이라든지 부종, 예민함을 더 심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더 따뜻하고 소화가 잘 되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리통이 심했던 분들도요. 결혼하고 출산을 하고 나면 한결 수월해진다는 말도 있던데 어떨까요?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출산하고 나서 생리통이 줄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임신하고 출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자궁하고 이 자궁 경부에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생리 양상이라든지 자궁 수축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면서 이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네. 출산하고 나서도 뭐 생리통이 그대로인 분들도 있고 오히려 생리 양상이 달라지거나 뭐 통증이 새롭게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뭐 근종이라든지 자궁 관련 질환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또 통증이 지속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생리통이라는 거는 뭐 출산이라든지 관련이 있을 수가 있지만 출산하고 나서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뭐 자궁 관련 질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남성분이 주신 사연입니다.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요즘에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다이어트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기는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원래 제가 현장직에 있다가 사무직으로 직종이 변경이 되면서 활동량이 줄어서 그런지 급격하게 좀 살이 많이 쪘더라고요. 입사하고 나서는 2년 동안 한 20kg 정도 쪘어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같이 이제 더운 여름철에 조금만 걸어도 땀이 많이 나거나 큰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숨 차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게 좀 심각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일단은 점심 먹고 나서 그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좀 걸으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술을 좋아했는데 최대한 줄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크게 이상은 없었어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받았을 때는 큰 이상은 없었는데 공통적으로 다 살을 좀 빼라고는 하시죠, 의사 선생님들도. 식단 조절은 이제 닭가슴살 사놔가지고 닭가슴살 막 2개씩 돌려 먹고 하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맛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 다이어트 관련해가지고 다이어트 약 주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고민은 했었는데 이거를 처방을 받아서 맞아도 괜찮은지 이게 사실은 제일 궁금하게 합니다. 혹시라도 이제 부작용에 대한 걱정 때문에 꺼려지는 게 있기는 합니다. 네. 다이어트, 남녀 구분 없이 고민하게 되는 숙제죠. 일단 건강을 위해서도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건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체중 관리 의미가 더 큰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체중이 이제 과하게 늘게 되면은 이 몸이 무거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뭐 혈압이라든지 혈당, 뭐 콜레스테롤, 뭐 지방간과 같은 문제하고 또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체중이 좀 과하게 늘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몸도 예전보다 쉽게 지치게 되고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뭐 이런 것처럼 일상생활에 좀 영향을 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이어트라고 하면요. 마른 몸을 위한 것으로 오해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다이어트라는 말이 좀 잘못 인식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좀 많죠. 그래서 네. 이제 다이어트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굶어야 된다, 뭐 닭가슴살만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오래 지속하기도 어렵고요. 오히려 요요를 좀 부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진짜 다이어트라는 거는 잠깐 뭐 참거나 굶는 이벤트가 아니고요. 네.
생활 방식을 바꾸는 과정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살이 찌는지, 어느 시간대에 뭘 많이 먹는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체중 관리 다이어트라는 거는 근육을 유지하면서 지방을 줄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 네. 이런 것들에 조금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연 주신 분은 현장직에서 사무직으로 옮기면서 20kg 정도 체중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운동 부족이 주는 영향도 크겠죠? 그렇죠. 활동량 변화가 체중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현장직에서는 아무래도 좀 종일 움직이시고 걷고 서 있는 시간이 많으셨을 텐데 이 사무직으로 바뀌게 되면은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하루에 쓰는 에너지도 확 줄어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식사량은 예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늘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쓰는 에너지는 줄었는데 먹는 양이 그대로라고 하면은 체중은 자연스럽게 늘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 뭐 회식이라든지 간식이 더해지게 되면은 체중이 또 크게 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업무 환경이 바뀐 경우에는 네. 조금 덜 드시고 조금 더 움직이려고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살이 찌면 움직임이 불편하죠. 조금만 걸어도 숨찬 증상이 있어서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30대 젊은 나이긴 하지만 건강에 위험이 올 수도 있긴 하죠. 그렇죠. 이제 30대라고 하더라도 뭐 위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사연처럼 2년 사이에 20kg 정도 체중이 늘었다라고 하면은 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가볍게 하던 활동도 숨이 찰 수가 있고 뭐 땀이 많이 난다든지 피로가 또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은 심각한 병 때문은 아니고요. 뭐 체중 증가라든지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숨이 찬다거나 가슴이 답답하시거나 뭐 코골이나 무호흡이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확인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뭐 코골이, 무호흡 얘기하셨지만요. 비만의 위험이 보여지는 외적인 부분뿐 아니라 건강상으로도 조심할 부분들이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체중이 늘어나면 혈압도 올라가고요. 네. 혈당 조절도 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중성지방도 올라가게 되고 네. 지방간도 또 흔하게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절에도 굉장히 큰 부담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이라든지 발목, 허리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좀 늘어날수록 통증이 생기기가 쉽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주무실 때 코골이라든지 수면 무호흡이 생기게 되면은 낮에 피곤하고 또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만이라는 거는 갑자기 큰 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네. 여러 수치들이 조금씩 나빠지면서 몸 전체에 이제 부담을 주는 문제입니다. 시간으로 보면 2년간 20kg 정도 체중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살이 많이 찌는 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미 내장 비만의 위험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배가 많이 나왔다고 느끼면 이제 내장 지방이 늘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내장 지방이라는 거는 장기 주변에 쌓이는 지방이거든요. 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체형도 중요하지만 이 내장 지방이 건강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이 늘어나게 되면 혈당 조절도 어려워지고 네. 혈압도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체중뿐만 아니라 허리 둘레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네. 보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 몸무게는 정상이지만 배만 볼록 나오신 복부 비만이 더 건강에는 위험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닭가슴살을 챙겨 먹기도 하고 술도 줄이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근데 사실 살이 찌는 건 순간이어도 다시 정상 체중으로 돌리는 건 인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인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항상 우리가 쉽게 빨리 빼려고 하기 때문에 무리를 많이 하시는데 네. 이 체중을 줄이실 때는 몇 달에서 한 1년 이상을 보시고 천천히 줄이는 계획이 굉장히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빨리 빼려고 하면 오히려 지속하기도 어렵고 결국에 다시 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닭가슴살만 먹는 식단 같은 경우에도 네. 처음에는 효과가 있어 보일 수는 있지만 또 맛이 없고 좀 지겹거든요. 그러면 또 오래 그렇죠. 지속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다이어트 식단이라는 거는 참을 수 있는 식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할 수 있는 식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닭가슴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이 단백질 종류를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좀 유지를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러니까 채소하고 적당한 탄수화물 함께 드셔야지만 오래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요요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특히 굶어서 살을 빼는 건 요요를 부르는 요인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굶어서 빼는 다이어트는 이제 처음에는 체중이 좀 빨리 줄어들 수는 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수분이라든지 근육도 같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에는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게 되고 네. 예전처럼 다시 먹기 시작하면은 또 다시 살이 찌기 쉬운 몸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너무 적게 먹으면 이 배고픔을 오래 참아야 하니까 폭식으로 또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규칙적으로 좀 식사를 하시면서 네. 그 단백질하고 채소 섭취량을 좀 늘리시고요. 그러니까 술이라든지 야식이라든지 간식을 줄이는 방식으로 하셔야지만 네. 오래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내 생활 안에서 지속 가능한 식사 방식을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주사 치료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주사제라고 해서 또 요요가 없는 건 아니지 않나요? 주사제라고 해서 요요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네. 오히려 주사제로 이제 사용을 하시다가 끊으시는 경우에는 요요가 더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주사를 맞는 동안에는 식사량이 줄어서 뭐 체중이 빠질 수는 있는데 네. 이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중단을 하시게 되면은 다시 체중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주사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네. 운동을 안 하시게 되면은 근육량 감소가 굉장히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사제를 끊으셨을 때 훨씬 더 쉽게 찌는 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사를 맞아도 될지 고민을 하신다는데요. 이게 누구나 처방이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그 비만 기준에 맞으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혈압이라든지 당뇨, 그다음에 콜레스테롤과 같이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이 아니신 분들은 이 주사를 맞는 거는 조금 좀 피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사가 그 살 빼는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이 주사제를 사용하는 기간에 뭐 췌장의 문제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데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치료 범위에 들어가시는 분들만 주사제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건강을 위한 살 빼기는 일단 기본적인 생활 습관부터 점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체중 감량의 기본은 결국에는 먹는 양하고 움직이는 양의 균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식사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바꾸시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좀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이때는 탄수화물의 양을 조금 줄이시고 그러니까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간식이나 야식을 조금 줄이시고 운동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거창하게 막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식사하고 나신 다음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으시는 이런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운동은 가급적 오래 무리되지 않게 유지하실 수 있는 걸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면은 체중은 점점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보고 기본적인 생활 습관부터 점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한 우리 집 주치 잘 들었습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였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효신 화요비의 전설 속의 사랑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